안녕하세요. 오늘은 24년 1월 재경관리사 재무회계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국제회계 기준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1번 원칙 중심의 회계 기준. 네, 1번이 정답이네요. 1번이 맞죠? 네, 원칙 중심의 회계 기준이 맞습니다. 네. 2번 별도 재무제표 중심의 회계 기준이 아니고요. 연결 재무제표 중심의 회계 기준이고요. 자, 3번 공제 최소화 아니고 공제 강화입니다. 4번 공정가치 회계 제한적 적용. 공정가치 적용을 확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정답은 1번이었네요. 2번 부채의 다음 중 부채의 측정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부채의 역사적 원가는 부채를 발생시키거나 인수하면서 수치한 대가에서 거래효과를 차감한 가치이다. 맞습니다. 2번 부채 현행 원가는 현재 시점에서 그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을 할인하지 아니한 금액이다. 이게 이제 틀렸죠. 현행 가치는 측정이는데 동등한 부채에 대해서 수취할 수 있는 대가에서 그날에 발생한 거래 원가를 차감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등 부채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3번 부채 이행 가치는 기업이 부채를 이행할 때 이전해야 하는 현금이나 그 밖의 경제적 자원의 현재 가치이다. 맞습니다. 4번 부채의 공정가치는 측정일의 시장 참여자 사이에 정상 거래에서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그 가격이다. 맞습니다. 네, 3번 다음 중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는 목적 적합하고 나타나고자 하는 바를 충실하게 표현해야 한다. 맞습니다. 이제 목적 적합성과 충실한 표현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죠. 네, 2번 보강적 질적 특성은 정보가 목적 적합하지 않거나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충실하게 표현하지 않더라도 그 정보를 유용하게 할 수 있다. 아닙니다. 목적 적합하지 않거나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충실하게 표현할 수 없으면 정보를 유용하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3번 원가는 재무국으로 제공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포괄적 제약 요인이다. 맞습니다. 4번 목적 적합한 재무 정보는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3번 정답은 2번이었고요. 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중 포괄손익계산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포괄손익계산서에는 기타 포괄손익을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과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맞습니다. 2번 기타 포괄손익 항목은 관련 법인세 효과를 차감한 순액으로 표시하는 방법과 기타 포괄손익의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 효과 반영 전 금액으로 표시하고 각 항목들에 관련된 법인세 효과는 단일 금액으로 합산하여 표시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다. 맞습니다. 3번 포괄손익계산서의 비용을 성격별로 분류하는 경우 주석의 기능별 분류 내용을 공시해야 된다. 이 얘기는 이제 성격별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 기능별에 대한 설명이죠.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겠네요. 네. 그 다음에 4번 포괄손익계산서를 작성할 때 단일 포괄손익계산서 또는 별개의 손익계산서와 포괄손익계산서 중 하나의 양식을 선택하여 표시할 수 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4번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5번 가볼게요. 다음 중 수정을 요하는 보호기간 후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수정을 요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일이어야 하죠. 1번 보고기간 말과 재무제표 발행 승인일 사이에 단기손익 공정가치 지역 금융자산의 시장가치가 하락한 경우 이건 중요한 사건이 아닙니다. 1번이 정답이죠. 2번 재무제표가 부정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정이나 오류를 보고기간 후에 발견한 경우 중요하죠. 맞습니다. 3번 보고기간 말에 존재했던 현재 의무가 보고기간 후에 소송사건의 확정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중요합니다. 4번 보고기간 말에 지급 의무가 존재했던 종업원에 대한 상여 금액을 보고기간 후에 작정하는 경우 이것도 중요하죠. 네. 5번 정답은 그래서 1번이었습니다. 6번 물가가 상승하고 기말재고 수량이 기초재고 수량보다 크거나 같다고 가정할 경우 기말재고의 평가에 있어 선입선출법을 적용했을 경우와 총평균법을 적용했을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는 경우와 총평균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매출액은 동일하다. 맞습니다. 1번이 정답이네요. 2번 선입선출법을 적용할 때 매출원가가 보다 높게 계산된다. 낮게 계산되겠죠. 네. 3번 선입선출법을 적용할 때 기말재고 금액이 보다 낮게 계산된다. 높게 계산되겠죠. 선입선출법을 적용할 때 당기순이익이 보다 낮게 계산된다. 높게 계산되겠죠. 네. 그래서 6번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7번
3일은 8월 21일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창고에서 보관하고 있던 재고자산이 손상되었다. 3일의 당기 회계 자료 중에서 일부는 다음과 같다. 매출 총이익률이 20%라고 할 때 화재로 인한 재고자산 손실액은 얼마인가? 단사님이는 모든 판매와 구매를 외상으로 하고 있다. 매출 총이익률이 20%니까 매출 원가율은 80%일 거 쉽게 확인할 수 있겠죠. 재고자산 1월 1일 50만원이고요. 8월 21일은 모르고요. 괄호 2번 1월 1일부터 8월 21일까지 발생한 거래 매출액이 7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700에다가 0.8 곱하면 월출원가 구할 수 있겠네요. 7, 8에 56이니까 560인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매입액은 630만원이래요. 자료 3 매입 중에 운송상품 10만원 포함이래요. 사업 괄호 3번 8월 21일 현재 부업이 선적지 조건으로 매입 중에 운송자산 10만원. 다음 괄호 4번 화재를 피한 창고 보관 재고자산의 장부금액 20만원. 그래서 이거는 조금 티 계정을 그리면 쉽게 공부할 수 있겠어요. 네, 저희 재고자산이 초에 50만원 있었고요. 매출원가는 560만원. 그 다음에 매입액은 이제 630만원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매입액 630만원이니까 그럼 차변은 680이겠죠? 그럼 680에서 560 빼면은 120인데요. 이제 120에서 운송 중인 상품 10만원. 그 다음에 화재 피한 거 20만원 있죠? 그래서 120에서 30 빼면 90만원이 손실이 되었다. 이렇게 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번 정답은 4번이었어요. 8번. 다음 자료에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3일에 재고자산이 진부화되어 발생하였다. 자료를 바탕으로 3일에 EX2년 포괄손익계산서상 매출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3일은 재고자산 평가 손실과 재고자산 정상 감모 손실만 매출원가에 반영하고 있으며 재고자산 비정상 감모 손실은 기타 비용에 반영하고 있다. 그러면은 재고자산 비정상 감모 손실이랑 기말만 잘 계산하면 매출원가 쉽게 구할 수 있겠죠. 엑셀년 12월 31일 재고자산 40만원. 이게 이제 기초이고요. 기초는 이제 왼쪽에 적고 엑셀년 매입액 100만원 왼쪽에 적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엑셀년 재고자산 평가손실, 엑셀년 재고자산 정상 감모손실, 엑셀년 재고자산 비정상 감모손실 3만원. 엑셀년 12월 31일 재고자산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 차감후 30만원. 네, 그러면 여기 왼쪽은 140이고요. 여기는 33만원이니까 빼면 되겠죠. 계산하면 107만원 나옵니다. 정답은 2번이죠. 네, 문제 이렇게 풀면 됩니다. 9번. 서울은 사용 중이던 기계장치 A를 부산이 사용하던 기계장치 B와 교환하였다. 이 교환과 관련하여 서울은 공정거래 차익 3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 경우 서울이 기계장치 B의 취득원가로 인식해야 할 금액은 얼마인가? 단돈 거래는 상업적 실질이 있는 거래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상업적 실질이 있으면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 제가 제공한 건 기계장치 A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170에다가요 저희가 30만원 현금으로 지급했어요. 그래서 170에다가 30 더해서 200만원 구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죠. 상업적 실질이 있다는 가정하에선 이렇게 풀면 되고요. 상업적 실질이 없다면 평가 손익이 없어지니까 처분 손실이나 처분 이익이 없겠죠. 그래서 그럴 때는 또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상업적 실질이 있을 때는 이렇게 계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9번 풀었고요. 10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업을 영위하고 있는 3일은 엑셀년 7월 1일 5억 원에 취득하여 사용해오던 건물 A 내운수 10년 정액법 잔존가치 0원을 엑스 5년 4월 1일 3억 5천에 처분하였다. 다음 중 3일이 건물 A의 처분과 관련하여 엑스 5년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할 유형자산 처분 손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3일은 건물을 원가 보용으로 후속 측정하였다. 네, 엑스 1년 7월 1일 사서요. 엑스 5년 4월 1일에 팔았어요. 그러면 X2년 6월 30일, X2, X3, X4 그래서 3년 9개월 사용했어요. 그쵸? 그럼 45개월이죠. 45개월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5억 곱하기 저희 10년이면 120개월이고요.
그 다음에 사용한 건 45개월이니까 5억 곱하기 나누기 계산하면 187500 이게 이제 감노죠. 그래서 여기서 5억을 빼면요 312500 되거든요. 그래서 350에 팔았는데 312.5 빼면은 3750만원 이익을 받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중에 이렇게 팔면은 이런 식으로 3년 9개월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좀 더 편하게 계산할 수 있겠죠. 네, 11번 다음 중 유형자산의 후속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원가 모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과 소수자산 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장부 금액을 산정한다. 맞습니다. 2번 원가 모형을 선택한 경우 매 회계기간 말마다 자산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 검토한다. 만약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당해 자산의 회수 가능액을 측정하여 회수 가능액과 장부 금액을 비교하여 회수 가능액이 장부 금액보다 크다면 손상 차손을 인식한다. 맞습니다. 3번 재평가 모형을 선택한 경우 재평가는 보고기간 말에 자산의 장부 금액이 공정가치와 중요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수행해야 하며 재평가의 빈도는 재평가되는 유형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에 따라 달라진다. 맞습니다. 그럼 4번이 들었겠네요. 재평가 모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당해 공정가치에서 재평가일 이후에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장부 금액을 산정하며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는다. 재평가를 하더라도 손상을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11번 정답은 4번이었어요. 12번 다음 항목 중 무형자산에 해당되는 금액의 합계는 얼마인가? 1번 새로운 지식을 얻고자 하는 활동 지출액 아니고요. 내부적으로 창출된 브랜드의 가치평가 금액 아니고요.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의 가치평가 금액 아니고요. 개발 단계 지출로 자산 인식 조건을 충족한 금액 32만원 맞습니다. 가을 단계 지출로 자산 인식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금액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32만원 2번이겠네요. 네. 12번 정답은 2번이었고요. 13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중 무형자산과 상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은 자산 사용할 수 있는 때부터 상각한다. 맞습니다. 2번 내용연수가 비한정의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않고 매년 일정 시기 및 무형자산의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마다 손상검사를 수행한다. 맞습니다. 3번 내용 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은 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를 실성 있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액부합을 사용하여 상각한다. 맞습니다. 그럼 정답은 4번이겠네요. 내용 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이 내용 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를 더 이상 정당화할 수 없다면 내용 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으로 변경해야 하며 이 경우에는 회계 정책의 변경으로 회계 처리한다. 회계 정책의 변경이고 회계 추정의 변경으로 변경하셔야 합니다. 네, 이게 틀렸네요. 13번 정답은 그래서 4번이었습니다. 14번 제조업을 영위하는 3일은 임대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엑셀년 1월 1일 건물을 1억 원에 취득하였다. 토자부동산에 대한 원가 모형을 적용할 경우 동 건물과 관련된 회계 처리가 3일의 엑스2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권은 얼마인가? 단 3일은 내년수 5년 단일거지 0원 정액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한다. 네, 투자부동산인데 원가 모형이니까요. 저희 공정가치 모형이 아니니까 이 자료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1억 나누기 5년 계산하면 그러면 1년에 2천만원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감가상각비. 네, 2천만원씩만큼 이제 감가상각비만큼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겠죠. 네, 그래서 14번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15번 다음 중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지정 금융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지정 금융자산은 원칙적으로 공정가치로 평가해 평가손익을 기타 포괄손익으로 반영한다. 맞습니다. 2번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지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된 지분상품을 처분할 경우 단기나 과거 기간에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된 평가손익을 단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틀렸습니다. 평가손익 재분류하시면 단기손익으로 재분류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자본 내에서 대체되죠. 그래서 10번 정답은 2번이었고요. 3번은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지정 금융자산 취득 시 지출된 거래 원가는 취득원가에 가산하여 측정한다. 맞습니다. 자산이니까 취득원가 가산하셔야 돼요. 4번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지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된 지분 상품에 대한 손상 차손은 인식하지 아니한다. 맞습니다. 네. 정답은 그래서 15번 정답은 2번이었어요. 16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중 금융자산의 분류, 재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을 상각호환가 측정 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하는 경우 재분류의 공정가치가 새로운 총 정부 금액이 된다. 맞습니다. 2번.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을 상각호환가 측정 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하는 경우 재분류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고 재분류 전에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했던 평가손익은 단기손익으로 재분류 조정한다. 위에서도 봤었죠. 기타 포괄손익을 단기손익으로 재분류 조정하면 안 되고 자본 내에서 납체가 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어요. 3번. 상각호환가 측정 금융자산을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 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하는 경우 재분류일에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재분류 전에 상각호환가와 공정가치 차이에 따른 차익은 손익은 단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맞습니다. 4번. 상각호환가 측정 금융자산을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하는 경우 재분류일에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재분류 전 상각호환가와 공정가치의 차이에 따른 손익은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맞습니다. 네, 16번 정답은 그래서 2번이었죠. 네, 17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중 금융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 맞고요. 2번 거래 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 부채입니다. 금융부채예요. 의무는 부채죠. 네. 네, 정답은 2번이었네요. 3번 장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 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기로 한 계약상 권리니까 사선 맞죠. 4번 기업이 자신의 지분 상품으로 결제되거나 결제될 수 있는 계약으로서 수취할 자기 지분 상품의 수량이 변동 가능한 비파생 상품 맞습니다. 네, 그래서 17번 정답은 2번이었네요. 네, 18번 가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의 사채를 발행할 상각환가로 측정할 경우 동사채로 인하여 만기까지 인식해야 하는 총 이자 비용은 얼마인가? 그래서 이제 사채의 발행 금액이랑요. 사채 액면 금액이랑 저희가 총 갚아야 되는 금액 이제 계산하면 되죠. 그래서 액면 금액이 5천, 발행일이 X1년 1일, 1일, 만기일이 X3년 10월 30일, 그럼 3년 동안 빌렸네요. 액면 이자율, 매 이자 지급 조건 연 5%. 그러면 5천에 연 5% 계산하면 250이네요. 네, 250이고 그 다음에 발행일의 시장이자율은 6%고 이자율이 6%인데 연금 현가계수는 2.6730이고요. 그럼 250에다가 2.6730 곱하고요. 5천에다가는 현재 가치계수 0.8396 계산하면 되는데요. 일단은 저희 250만원을 3번 줘야 돼요. 그쵸? 250 곱하기 3 더하기 5천 계산하면 저희 총 나가야 되는 금이 5,750만원이고요. 발행 금액은 5천 곱하기 0.8396 계산하면 4일 980이죠? 그 다음에 250 곱하기 2.6730 계산하면 6682 500 계산되죠. 그래서 그럼 저희 발행 금액이 48662 500이고요. 그러면 이거 차익을 구하면 8837 500 이게 이제 저희 총 이자 비용이 됩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돼요. 그래서 발행 금액이랑 저희 총 갚아야 되는 액면 금액까지 이제 비교하시면 될 것 같아요. 18번 정답은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19번 3일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전환사채를 600만원에 발행하였다. 3일이 전환사채와 관련하여 X년에 인식할 이자 비용은 얼마인가? 단 전환권 대가는 자본으로 분류되면 상환할 조건은 없다. 계산 과정에서 단수 차이가 발생할 경우 근사치를 선택한다. 전환사채에서 이자 비용을 물어봤다면 거의 부채나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발행 금액 구하시면 됩니다. 액면 금액이 600이고요. 액면이자 표시이자율 10%니까 60이네요. 그쵸? 네, 다음 발행일이 X1년 1월 1일이고 만기일이 X3년 10월 30일이니까 3년짜리고요. 전환사채가 일반사채인 경우에 시장이자율 12%의 현재 현가계수 0.718, 600에다가 0.718 곱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3년의 연금 현가계수, 그럼 60에다가 2.4018 곱하면 되는데 600 곱하기 0.718 n 플러스 60 곱하기 2.4018 n 플러스 mr 계산하면 저희 57
11880 돼요. 그래서 571880 곱하기 0.12 계산하면 이자 비용 685 426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죠. 네, M 플러스 하셨다면 무조건 MC 누르셔서 메모리 클리어 하셔야 됩니다. 20번 다음 중 충당부채 및 우발부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충당부채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사건이나 거래가 발생하여 현재 의무가 존재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2번 충당부채를 설정하는 의무에는 법적 의무 또는 의제 의무가 포함된다. 맞습니다. 3번 과거 사건에 의하여 발생한 현재 의무지만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당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우발부채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4번 우발부채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재무상태표상 부채로 인식하지 않고 주석으로 공시한다. 네, 자산이 유출된 가능성이 희박하다면 주석 기재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4번이 정답이죠. 네, 20번 정답은 4번이었고요. 21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중 자본 변동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자본의 각 구성 요소별로 당기순 손익, 기타 불가손익의 각 항목 소유주로서의 자격을 행사하는 소유주와의 거래 등에 따른 변동액을 구분하여 표시한다. 맞습니다. 2번 자본 변동포에 표시된 기말이익잉여금은 당기의 잉여금의 처분 계산서의 차익을 미쳐본 이익잉여금을 말한다. 아닌데요. 자본 변동포에 표시되는 기말이익잉여금은요 법정 정기금, 임의 정기금,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구성되고요.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당기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에 처분 전 이익잉여금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21번 정답은 2번이 들었어요. 3번 재무상태표에 표시되어 있는 자본의 각 구성 요소별로 기초 시점과 기말 시점의 장부금의 조정 내역을 제공한다. 맞습니다. 4번 지배 기업의 소유주와 비지배 지분의 때 각각 기속되는 금액으로 구분하여 표시한 해당 기간의 총포괄 손익을 표시한다. 맞습니다. 네, 21장 정답은 그래서 2번이었어요. 네, 22번 3일에 엑셀런 초 설립된 회사로 설립 시에 보통주와 우선주를 모두 발행하였다. 설립일 이후 자본금의 변동은 없었으며 엑셀런 12월 31일 현재 보통주 자본금과 우선주 자본금은 다음과 같다. 네, 3일은 우선주의 배당률은 5%이고 비난적적 완전 참가적 우선주이다. 비누적적이네요. 네. 3일은 엑셀런 10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정기 주주총회에서 배당금 총액을 27만원으로 선언할 예정인 경우 보통주 주주에게 배분될 배당금은 얼마인가? 27만원을 저희 자본금이 100만원에다가 50만원 더하면 150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저희 보통주한테 줄 금액은 이제 100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누적적이 아니니까 27만원 나누기 15 곱하기 10 계산하면 네 18만원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죠. 네, 20번 정답은 4번이었고요. 23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중 수익인식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고객 충성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보상 점수에 배분하는 대가는 상대적 개별 판매 가격에 따라 배분된 금액이다. 맞습니다. 2번 매출의 용역 유형의 보증을 제공하는 경우 총 판매 금액을 수익을 인식하고 보증에 대해서는 총 충당 부채를 인식한다. 이제 용역 유형의 경우에는 보증을 별도의 수행 의무로 봐서요 거래 가격의 일부를 배부합니다. 그래서 23번 정답은 2번이 틀렸습니다. 용역 유형의 보증을 다 별도로 수행 의무로 봅니다. 그래서 거래 가격을 배분하셔야 돼요. 3번 라이선스 계약이 접근권에 해당하며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부여하는 수여의 의무가 부여된 것이므로 그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한다. 맞습니다. 4번 반품권이 있는 판매는 반품이 예상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익을 인식하지 않고 환불부채로 인식한다. 맞습니다. 네, 24번 가볼게요. 산밀은 고객의 구매액 2원당 1포인트의 고객 충성 포인트를 고객이 부여하는 고객 충성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각 포인트는 고객이 미래에 기업의 제품을 구매할 때 1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3일은 엑셀런 제품을 40만원에 판매하고 20만원 포인트를 고객에게 부여하였다. 제품의 개별 판매 가격은 40만원이다. 3일은 부여한 포인트 중 50%가 교환될 것으로 예상하였고 부여한 이
20만 포인트의 개별 판매 가격은 10만 원으로 추정하였다. 이러한 예상은 X1년 말까지 변함이 없다고 가정한다. X1년에 실제 교환된 포인트가 2만 포인트일 때 X1년 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계약 부채는 얼마인가? 네. 그러면 저희 제품을 40만 원에 팔았죠. 그 다음에 저희 제품을 40만 원에 팔았고, 이 중에 이제 제품이 40만 원이고요. 포인트의 개별 판매 가격이 1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40에다가 10을 더하면 50이 됩니다. 네, 그래서 분모는 50이고요. 그 중에 이제 저희 포인트에 해당하는 건 10이죠. 그래서 40 나누기 50 곱하기 10 계산하면 저희 포인트가 계약 부채가 8만인데요. 8만인데 저희가 그 중에 실제 교환된 포인트가 2만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이제 10만 포인트 중에요. 8만 포인트는 아직 남았어요. 그쵸? 그래서 8만원 곱하기 0.8 계산하면 64,000원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 포인트 계산할 때는 반드시 개별 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배분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계산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4번 정답은 3번이었어요. 25번 3일건설은 용산과 X1년 7월 1일 계약금액 5천만 원의 공장 신축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3일건설이 진행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한다면 산이건설의 X2년 말 재무상태표상 계약자산 및 정부 공사 또는 계약부채 초과 청구 금액 공사는 얼마인가? 단 진행률은 누적 발생 원가에 기초하여 산정한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저희 진행률을 계산해 봐야 되는데요. X1년에 500이고 초정 총 계약 원가가 4천이에요. 그럼 5 나누기 40 계산하면 여기가 0.125 이고요. 저희 X2년에는 30 나누기 40 계산하면 0.75. 그럼 저희 계약 금액이 5천인데요. 5천에 0.75 계산하면요. 3,750이거든요. 원래는 3,750까지 청구를 해야 돼요. 그쵸? 근데 저희 공사대금 청구액 보니까 500에다가 2,500 그러면은 3천만원 청구했어요. 그러면 아직 덜 청구한 게 750만원 남았겠죠. 그래서 계약 자산이 및 정부 공사가 750 남았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계약 공사가 나온다면 무조건 진행률부터 계산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5번 정답은 그래서 1번입니다. 26번 다음 중 종업원 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종업원 급여는 단기 종업원 급여, 퇴직급여, 기타 장기 종업원 급여, 해고급여의 4가지 범주를 포함한다. 맞습니다. 2번. 단기 종업원 급여 중 누적 유급 휴가는 종업원이 실제로 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는 부채나 비용을 인식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단기 종업원 급여도 누적 유급 휴가는 인식을 합니다. 네, 인식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틀렸고요. 유급휴가가 아직 가득되지 않았을 때도 관련 채무는 존재하기 때문에 채무를 인식하셔야 돼요. 네, 3번 확정급여 제도에서 확정급여 채무에 현재 가치란 종업원이 단기와 과거 기간에 근무 용역을 제공하여 발생한 채무를 기업이 결제하는데 필요한 예상 미래 지급액의 현재 가치, 사회적립자산 차감점을 의미한다. 맞습니다. 4번 확정급여 제도에서 확정급여 채무의 현재 가치보다 사회적립 자산의 공정가치가 적은 경우에는 순확정 급여 부채로 인식한다. 맞습니다. 네, 27번 3일은 X1년 1월 1일 임원 10명에게 2년의 용역 제공 조건 X1년 1월 1일부터 X2년 10월 31일으로 1인당 주식 결제형 주식 선택권 100개를 부여하였다. 네, 부여현재 주식 선택권의 당일당 공정가치는 100원으로 추정되었다. X1년 말 추정권리 상실률은 20%로 예상되었으며 X2년 말 실제 권리 상실률은 15%이다. 3일이 X2년 중 인식할 주식 보상 비용은 얼마인가? 네, 그러면 이번 X2년을 물어봤으니까 X1년이랑 X2년 둘 다 계산하셔야 돼요. 그쵸? 그래서 이제 차이나는 금액을 X2년에 인식하셔야 되니까요. 그쵸? 그래서 X1년에 계산해보면요. 이번 10명한테 100개를 부여했고요.
그 다음에 단위당 공정가치는 100원입니다. 근데 추정관리 상술률이 X년에 20%래요. 그쵸? 그러면 거기다가 0.8 곱하기 저희 가득 기간이 2년이죠. 그래서 여기는 2분의 1만 계산하면 되는데요. 10 곱하기 100 곱하기 100 곱하기 0.8 나누기 2 계산하면 여기가 4만원. 이거요. X2년도 좀 계산해 볼게요. 네. 10 곱하기 100 곱하기 100 곱하기 근데 실제 상실률이 15%래요. 그러면 저희 0.85 곱해야겠죠? 그 다음에 네 2분의 2니까 네 10 곱하기 100 곱하기 100 곱하기 0.85 그래서 한 85,000원 이거든요. 그래서 4만원과 85,000원의 차이인 45,000원 인식하시면 됩니다. 3번이 정답이 되죠. 네 28번 다음 중 이연법인세 부채로 인식될 수 있는 항목으로 옳은 것은 1번 차감할 일시적 차이, 2번 가산할 일시적 차이, 3번 미사용 세무상 결손금, 4번 미사용 세공제. 이 중에 이연법인세 부채로 인식할 수 있는 건 2번 가산할 일시적 차이입니다. 29번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X1년 포괄손익 계산서에 계상될 사인비리 법인세 비용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다음 이연법인세 자산의 실현 가능성이 높으며 법인세율은 10%이고 이후 변동액이 없다고 가정한다. X1년 단기 법인세 법상 단기에 납부할 법인세 250 X0년 말 가산할 일시적 차이 잔액 600 디귿 X1년 말 차감할 일시적 차이 잔액 450 네 그럼 450 곱하기 10% 차감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해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니은은 X0년에 가산했잖아요. 그러면 올해는 차감하셔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도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곱하기 10% 계산하면 600에 10% 계산하면 마이너스 60인 거 확인할 수 있고요. 450에 10% 계산하면 45만원인 거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50에서 빼기 60 빼기 45만원 계산하면 145만원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29번 정답은 1번입니다. 네. 30번 3일은 X2년에 처음으로 회계감사를 받았는데 기말상품 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X1년 및 X2년에 3일이 보고한 오류성 및 오류성 전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 다음과 같을 때 오류성 후 X2년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은 얼마인가? 네. X1년에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 3만원이고요. 3,000원 과대액 평가됐대요. 그쵸? 그러면 X1년에는 3만원 마이너스 3,000원 되었겠죠? 그러면 여기는 27,000원이었을 거고요. 그러면 X2년엔 35,000원. 근데 이거 마이너스 됐으니까 여기선 플러스 되셔야 돼요. 그쵸? 그래서 3,000원. 그다음에 2,000원 과소평가 됐으니까 여기선 더해야죠. 2,000원. 그러면 35,000원에다가 3,000원 더하기 2,000원 계산하면 4만원 되겠네요. 정답은 4번이죠. 4번이 4만원입니다. 그래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네, 31번. 다음 중 기본 주당 이익의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당해 회계기간과 관련한 누적적 우산주에 대한 세후 배당금은 배당결의 여부에 관계없이 당기순손이익에서 차감한다. 맞습니다. 2번 기본주당 이익은 보통주에 기속되는 특정 회계기간의 당기순손익을 그 기간에 유통된 보통 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맞습니다. 3번 단기 중에 공정가치로 유상증자를 실시한 경우 당해 사건이 있기 전에 유통보통 주식수를 비교무시해야 되는 제초기간의 개시일에 그 사건이 일어난 것처럼 비례적으로 조정한다. 비례적으로 조정하는 건 유상증자가 아니고 무상증자였습니다. 정답은 3번이네요. 네. 4번 자기 주식은 취득 시점 이후부터 매각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가중평균 보통 주식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어요. 30번 정답은 3번이었고요. 3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지분법으로 회계 처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A회사는 투자자, B회사는 투피 투자자이다. 1번 A회사는 B회사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25%를 보유하고 있으며 B회사의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다. 1번이 맞습니다. 네, 지분법으로 회계 처리하는 경우. 2번 A회사는 B회사의 주식을 2% 보유하고 있으나 모두 우선주이며
의결권은 없다. 의결권이 없으면 지분법을 적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2번 틀렸고요. 3번 A회사는 12개월 이내에 매각할 목적으로 B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30% 취득하여 적극적으로 매수세를 찾고 있는 중이다. 네, 12개월 이내에 매각할 목적이라면 매각 유정 비유동 자산으로 적용해서 회계 처리합니다. 그래서 지분법으로 회계 처리하는 건 아니에요. 4번 A회사는 B회사의 주식을 40% 보유하고 있으나 계약상 B회사에 대한 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2번이랑 똑같은 거죠. 의결권이 없으면 지분법을 적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32번 정답은 1번 찾을 수 있었습니다. 네, 33번. 엑셀년 1월 1일 3일은 용산의 보통주 40%를 85만원에 취득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으며 취득 당시 용산의 순자산 장부 금액과 공정가치는 200만원으로 동일하다. 엑셀년 및 X2년 용산의 장부는 아래와 같으며 자본의 변동은 모두 당기순이익으로 인정한 것이다. X2년 말 3일에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관계기업 투자 주식의 장부 금액은 얼마인가? 네, 그러면 저희 40% 85,000원에 85만원에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기말에 보면은 기말 이익잉여금이 160이네요. 그쵸? 그 다음에 기초에는 저희 110이었어요. 그쵸? 그러면 160에서 110 빼면 50만원이네요. 그럼 85만원에서 50만원 더하면 135만원인데 여기서 이제 저희 보통주 40%니까 곱하기 40%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네. 아, 85만원에다가 50만원에 0.4죠. 50만원에 0.4 계산하면 20이니까 85만원 20만원 더하면 105만원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죠. 네, 34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영업을 하는 서울의 미국 현지 법인인 LA의 재무제표이다. LA는 엑셀년 초 설립되었으면 LA는 LA 기등통화인 달러화로 작성한 엑셀년 말 재무상태표는 다음과 같다. LA의 재무상태표를 표시통화인 원화로 환산할 경우 기타 부가 손익으로 인식되는 외환 차이는 얼마인가? 단 수익 및 비용은 평균 환율로 적용하고 자본금은 모두 설립 시 발생한 것으로 가정한다. 자본금은 설립 시이니까요. 2000 곱하기 엑셀년 초에 개설됐으니까 1000 곱합니다. 그럼 여긴 200이겠죠?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은 저희 평균 환율 적용한다고 하죠. 그래서 1000 곱하기 1100 계산하면 110 입니다. 그 다음에 부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엑셀년 말 이렇게 사용해야겠죠. 그래서 1200 이고요. 여기도 1200 계산하면 차변은 480 그럼 여기도 계산하면 120 그럼 차익 구하면 되겠죠. 120 더하기 200 더하기 110 계산하면 여기 430이고 여기 480이니까 차이 나는 금액 50만원이네요. 그래서 34번 정답은 3번 50만원 구할 수 있습니다. 네, 35번. 다음 중 기능통화 및 외화거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외화거래를 보고기한 말에 기능통화로 환산할 때 화폐성 항목은 마감 환율을 환산하고 외환 차이를 단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맞습니다. 2번 외화거래를 보고기간 말에 기능통화로 환산할 때 영사적 원가로 수령되는 비화폐성 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되기 때문에 외환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3번 외화거래를 보고기한 말에 기능통화로 환산할 때 공정가치를 추정하는 비화폐성 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면 외환 차이는 항상 기타 보갈 손익으로 인식한다가 틀렸는데요. 공정가치 평가 손익을 단기 손익으로 인식하면 외환 차이도 단기 손익으로 인식하고요. 공정가치 평가 손익을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하면 외환 차이도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35번 정답은 3번이 들었습니다. 4번 외화 거래를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 거래일의 환율을 외화 금액에 적용하여 기능통화로 기록한다. 맞습니다. 네, 35번 정답은 3번이었고요. 다음 문제 36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주
위험 회피 회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위험 회피 회계란 위험 회피 대상 항목과 위험 회피 수단에 대한 손익이 상세되어 동일한 회계기관에 보고될 수 있도록 위험 회피 대상 항목과 위험 회피 수단을 대칭적으로 인식하고 평가하는 회계 처리를 말한다. 맞습니다. 2번 현금흐름 위험 회피 회계란 위험 회피 대상 항목이 자산부채 확정 계약으로서 당해 항목의 공정가치 변동을 상쇄하기 위하여 파생상품 등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네. 위험 회피 대상 항목이 미래에 예상돼야 돼요. 확정 계약이 아니에요. 미래에 예상되는 것으로서 이제 미래 현금 흐름 변동을 상쇄하기 위하여 파생상품 등을 이용하는 것으로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 위험 회피 회계는 이제 미래에 예상되는 거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6번 정답은 2번이었고요. 3번 현금 흐름 위험 회피 회계는 위험 회피 수단에 대한 손익 중 위험 회피의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 부가손익으로 인식하여 자본, 기타 부가손익 누계액으로 처리하고 위험 회피에 효과적이지 않은 부분은 당해 회계연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맞습니다. 4번 공정가치 위험 회피 회계는 원칙적으로 위험 회피 수단에 대한 손익과 위험 회피 대상 항목의 회피 대상 위험에 대한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반영한다. 맞습니다. 네. 37번 3일 리스는 엑셀년 1월 1일 용산과 금융리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용산의 엑셀년 말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사용권 자산의 장부 금액은 얼마인가? 리스 기간 엑셀년 1월 1일부터 엑셀년 12월 31일 3년 빌렸네요. 그쵸? 네, 기초자산 내용 연수 4년, 기초자산 장중가치 0, 리스로 지급 방법, 리스 기간 동안 매년 말 지급, 리스 실행 현재, 리스료의 현재 가치 50만원, 용산의 리스 개설 직접 원가 10만원, 리스 기간 종료 후 3일 리스에 반환하는 조건 이후 잔존가치 보증에 대한 약정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용권 자산의 원가는 50만원에다가 10만원 더하면 되겠죠? 그럼 60입니다. 60이고요. 이제 감가상각비 계산이 되는데 저희가 기초자산 내용은 4년이지만 이거 어차피 반환해야 되고 리스 기간 3년이잖아요. 60에다가 3년 나누시면 돼요. 그러면 20이죠? 20이죠. 그래서 60에서 20 빼면 40만원 걸 수 있습니다. 37번 정답은 3번이에요. 네. 38번. 다음 중 각 거래 현금 흐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이자 수치는 투자자산에 대한 수익으로 보아 투자활동 현금 흐름으로 분류할 수 있다. 맞습니다. 2번 배당금 지급은 재무자원을 획득하는 연가로 보아 재무활동 현금 흐름으로 분류할 수 있다. 맞습니다. 3번 이자 지급은 재무자원을 획득하는 원가로 보아 재무활동 현금 흐름으로 분류할 수 있다. 맞습니다. 4번 배당금 수치는 재무자원에 대한 수익으로 봐 재무활동 현금흐름을 분류할 수 있다. 아닙니다. 배당금 수치는 투자자산에 대한 수익으로 봐서요. 투자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38번 정답은 4번이었고요. 39번 가보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업을 영위하는 3일의 매입활동 즉 관련 자료이다. 3일의 모든 매입은 외상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때 X년 중 3일이 매입처에 지급한 현금은 얼마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재고사항이 67,000원이고요. 자, 기초에는 67,000원, 그 다음에 기말에는 92,000원 이렇게 되어 있고 매출원가가 21만원, 165,000원 이렇게 계산이 되었네요. 그러면 165,000원 일단 됐고요. 재고자산이 67,000원에서 92,000원 됐으면 빼보는 거예요. 9에 2에서 6, 7. 한 25,000원 증가했죠. 25,000원이 증가했으면 저희는 마이너스 해야 돼요. 그쵸? 그 다음에 매입 채무가 증가했어요. 15,000원. 그렇죠? 그래서 165,000원의 마이너스고요. 여기 마이너스 25,000원 플러스 15,000원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계산하면은 175,000원인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네. 39번. 아래에 제시된 3일의 엑셀런 재무제표 관련 자료만을 이용하여 현금 흐름표에 보고된 영업에서 상출된 현금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당기순 다음에 관련 BS 재무상태표죠. 그 다음에 무관 IS 계산하시면 되는데요. 당기순이익은 5만원이고요. 법인세 비용 만원. 네. 근데 이제 이거는 무관으로 보시고 만원 적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유형자산 처분 소실 1,800원. 네, 이것도 적으시면 됩니다. 네, 재고자산의 증가 만원. 이거면 여기선 반대로 마이너스 만원이죠.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2,500원. 네, 여기는 무관에다가 적고, 그 다음에 미지급 법인세 5만원. 네, 패스하시고, 매출채권의 감소 15,000원. 자산이 감소했으니까 저희는 더 하셔야 됩니다. 현금흐름표는 반대죠. 매입채무의 감소 22,000원 마이너스 22,000원 계산하시면 여기 17,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14,300원. 그래서 5만원 빼기. 그럼 47,300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네. 오늘은 재경관리사 작년 1월 문제 좀 풀어봤고요. 재경관리사 24년 1월 문제 좀 풀어봤고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재무회계 문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세요.